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 어른을 만나면서 자기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았지요. 순이 덕분에 자기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웃을 수 있었고 설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순이의 속셈은 나빴을지언정 결과적으론 순이가 자기를 살렸다고 말했지요. 순이는 그만 와락 시어머니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 박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높다란 기와집에 행랑채까지 딸린 제법 부유한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이 집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과부 정씨 부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48세의 나이에 벌써 5년째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성미가 얼마나 매서운지 동네 아낙네들도 차라리 호랑이를 만나는 게 낫다고 수군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한 사람, 25의 젊은 며느리 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3년 전 시집을 왔는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이 며느리 순이가 무시무시한 시어머니를 시집 보내려다가 벌어지는 소동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어느 봄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순이는 벌떡 일어났지요. 아이고, 오늘도 또 시작입니다. 순이는 부랴부랴 적삼을 여미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정씨 부인은 마루 끝에 꼿꼿하게 앉아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는 벌써 저만큼 떴는데 며느리가 이제야 일어난다며 야단을 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지요. 시어머니는 어서 우물가에 가서 물 길어오고 부엌에 불을 지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복죽을 쓸 거라고 했지요. 전복죽이라니. 순이는 속으로 한숨을 폭 쉬었습니다. 전복죽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하지만 감히 내색할 수가 없었지요. 우물가로 향하던 순이는 옆집 며느리 금순이를 만났습니다. 금순이는 순이가 또 혼났냐고 물었고 순이는 오늘 아침에 전복죽을 쏘어야 한다며 넋두리를 늘어놨습니다. 금순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동네에서 순이 시어머니만큼 까다로운 분도 없을 거라고 말했지요. 순이는 자기는 버티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넋두리를 늘어놨습니다. 물을 길어 돌아온 순이는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장작이 너무 젖어서 연기만 폴폴 나고 불이 안 붙지 않겠습니까? 순이가 부채질을 하며 안간힘을 쓰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지요. 시어머니는 장작은 늘 햇볕에 말려놔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순이는 어제 비가 와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비 온다는 걸 알았으면 미리 처마 밑으로 옮겨놨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빨래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장작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겨우겨우 불을 지피고 전복죽을 쏘았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지요. 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가는데 순이의 손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제발 맛있다고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소금이 모자란다고 했지요. 순이가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먹을 테니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났지요. 부엌으로 돌아온 순이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순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지요. 점심때는 바느질 검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땀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지요. 저녁 때는 마당 쓸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가 다 남았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장독대 정리 검사가 있었지요. 장독 뚜껑이 비뚤어졌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하루에도 10번씩 혼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만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저녁을 다 치우고 나서야 순이는 겨우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 남편 윤석이가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순이는 서방이 언제 왔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은 박진사의 외아들로 지금은 과거 공부를 한다며 한양 성균관 근처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오는 게 전부였지요. 윤석은 방금 왔다고 하면서 순이의 얼굴이 왜 그리 상했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연기를 맞고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순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은 어머니가 또 심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아니라고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은 한숨을 푹 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집에 더 자주 와야 하는데. 하지만 순이는 괜찮다고 과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윤석도 그걸 알았지만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지요. 사실 윤석도 어머니가 두려웠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점점 더 엄격해졌고 윤석조차도 어머니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이 떠난 뒤였습니다. 순이는 빨래방망이질을 하다가 또 시어머니한테 불려갔지요. 사랑방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윤석의 적삼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매에 구멍이 났다며 순이를 꾸짖었습니다. 남편 옷도 제대로 못 챙기느냐고 이러니 윤석이가 과거 공부에 마음이 안 가는 거라고 했지요. 순이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그 구멍은 아침에 처음 발견한 건데 윤석이 워낙 급하게 떠나서 말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다음부턴 더 꼼꼼히 살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순이의 시집살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이에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시집 온 지 3년이 되던 봄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참판댁 장손이 장원급제를 했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순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잔치에 갔습니다. 순이는 떡을 나르고 있었는데 장독대 뒤에서 동네 할멈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멈들은 정씨 부인이 젊었을 적엔 한양에서 미모로 소문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집 올 때 행렬이 어찌나 화려했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다더군요. 그런데 벌써 5년째 홀로 지내시니 안 됐다고 아직 50도 안 되셨는데 꽃다운 나이를 혼자 보내시다니 참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떡을 들고 서서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인이었다고. 순이의 눈이 시어머니를 향했지요. 까다롭고 무섭기만 한 시어머니.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마가 시원하고 눈매가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있긴 했지만 분명 젊었을 때는 대단한 미인이었을 게 분명했지요. 그때 순이의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 켜졌습니다. 그렇지. 시어머니를 재혼시켜버리면 나도 편해지잖아. 순이는 떡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막힌 생각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재혼해서 다른 집으로 가시면 이 집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잔소리도 안 듣고 눈치도 안 보고. 순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시어머니를 시집 보낸단 말입니까? 순이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괜찮은 호라비가 누가 있을까요? 김참판? 아니야, 너무 늙으셨어. 이도령? 아니야, 나이가 너무 어려. 박서방?
아니야, 인품이 별로야.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장에 다녀오는 길에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최진사였습니다. 50이 넘은 호라비로 2년 전에 부인을 여의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멋들어지게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책을 늘 손에 들고 다니는 게 학식도 깊은 것 같았지요. 순이가 용기를 내서 물었더니 최진사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동대문 밖에 산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도망쳤지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빙빙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양반이야. 최진사. 나이도 적당하고 인품도 좋아 보이고 학식도 있고 완벽해. 집에 돌아온 순이는 남편 윤석에게 최진사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은 물론 안다고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했지요. 순이는 방방 뛰었습니다. 남편도 아는 분이라니.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설쳤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했지요. 먼저 최 진사님께 접근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슬쩍 흘려야지. 그 다음엔 두 분을 우연히 만나게 해야 하고. 순이는 베개를 껴안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잘만 하면 이번 여름쯤엔 시어머니가 떠나실 수도 있어. 와하.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지요. 순이가 기분 좋게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이상한 눈으로 순이를 봤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었지요. 순이는 그냥 날씨가 좋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시어머니가 새빨간 홀레복을 입고 떠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순이는 용기를 내서 최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최진사가 나왔습니다. 최진사는 박진사댁 며느리가 아니냐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순이는 준비한 대사를 늘어놨습니다. 혹시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 여쭤봤지요. 최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는 진사님이 2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셨다고 들었다고 아직 한창이신 나이에 혼자 지내시기 외로우실 텐데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숨을 쉬었지요. 외롭긴 한데 이 나이에 누가 자기를 받아주겠냐고 했습니다. 순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기회다. 순이는 교묘하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풀어나갔지요. 한양에서 미모로 소문났었고 집안 살림 솜씨도 뛰어나시고 양반가의 채통도 있으시고 학식도 깊으시다고 했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성미는 쏙 뺐습니다. 그리고 매일 잔소리하신다는 것도 며느리를 호되게 다루신다는 것도 전부 쏙 빼고 말했지요. 최진사는 턱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부인을 예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다고 확실히 품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과연 자기를 받아주실까 의아해했지요. 순이는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냐고 자기가 자리를 마련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최진사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야호! 첫 단계 성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랄랄라 시어머니 시집가네. 랄랄라 나도 해방이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갈까요? 시어머니는 웬만해선 집 밖으로 안 나가시거든요. 그것도 며느리랑 단둘이. 절대 안 나가실 겁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묘안을 떠올렸지요. 맞아. 친정어머니. 일주일 후 순이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친정어머니를 동대문 밖 버들정에서 뵙기로 했다고 함께 가주시면 좋겠다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친정어머니를 만나냐고 물었지요. 순이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긴 그렇고 시어머님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가보자고 했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방방 뛰었습니다. 성공이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동대문 밖 버들정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하늘 흔들렸지요. 버들정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사였지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이게 어인 일이냐고 했습니다. 최진사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요. 오랜만이라고 마침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여기 왔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저쪽 가게에 좀 다녀오겠다고 친정 어머니께 드릴 약을 사야 한다고 했지요. 순이는 벌써 종종걸음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씨 부인과 최진사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정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홀로 된 여자가 홀로 된 남자를 이렇게 만난다는 게. 하지만 최진사는 의외로 담담했지요. 오랜만에 뵌다며 그간 안녕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참 좋다며 잠시 앉으시겠냐고 했지요.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는데 최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박 진사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되었다며 그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왔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진사는 힘드셨겠다고 위로했지요. 정씨 부인은 최진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지요. 정씨 부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최진사님도 2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그때 참 힘들었다고, 아직도 밤이 되면 외롭다고 털어놨지요. 정씨 부인도 그러시겠다고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지요. 한참 후에 순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다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그럼 우린 왜 여기 온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순이는 죄송하다며 날짜를 잘못 알았나 보다고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지요. 하지만 최진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오셨으니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저쪽에 다점이 있다고 했지요. 정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거절하기가 미안했던 겁니다. 세 사람은 다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이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지켜봤지요. 최진사는 예법도 바르고 말씀도 재미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최진사는 정씨 부인께서도 재미있는 경험이 많으시겠다고 말했고, 정씨 부인은 요즘은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대답했지요. 최진사는 그럴 리가 없다며 정씨 부인 같으신 분이라면 매일이 즐거우실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의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오늘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즐거웠다고? 이건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또 최진사는 괜찮은 사람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지요. 대박! 시어머니가 최진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날 밤 순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차 작전 대성공. 이제 2차 작전을 시작해야지. 에헤헤. 일주일 후 순이는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 장에 가야 하는데 무거운 물건을 사야 해서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 하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선뜻 승낙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또 최진사를 만날까봐?
장터에 도착했는데 어머나, 여기에도 최 진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 진사는 반갑게 정씨 부인을 불렀고 정씨 부인도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마주쳤지요. 순이는 또 얼른 도망갔습니다. 저쪽 가게 좀 본다고 말하면서요.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이가 빨리 사라져 주길 바라는 것 같았지요. 최 진사는 정씨 부인께 함께 장을 둘러보시겠냐고 물었고 정씨 부인은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를 걸었지요. 여기저기 구경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씨 부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최 진사는 비단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색깔이 정씨 부인께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지요. 정씨 부인은 아니라고, 이젠 이런 화려한 색은 안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는 아니라고, 부인은 아직 젊으시다고 말했지요. 정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젊다니.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요? 그날 이후로 순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와 최 진사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어떨 땐 사찰 구경을 간다고 하고, 어떨 땐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하고, 어떨 땐 친척 집을 방문한다고 하고, 매번 우연히 최 진사를 만나게 되었지요. 처음엔 어색하던 두 사람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지요. 순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에헤헤, 이러다가 정말 시어머니가 시집 가시겠는걸. 야호.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분도 바르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순이에게도 잔소리가 줄어들었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오늘 밥이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순이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이건 3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동네 아낙네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던데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냐 하면서요. 하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지요. 정씨 부인과 최 진사가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어느 날 동네 할멈 하나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의 시어머니가 요즘 누구 만나신다며 물어봤지요. 순이는 그냥 친구분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요. 에헤헤, 곧 시어머니가 재혼하실 거야. 2달이 지났을 무렵 최 진사가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최 진사는 정씨 부인께 함께 여생을 보내주시겠냐고 청했지요. 정씨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최 진사는 부담 갖지 말라고 그저 부인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참을 고민했지요. 재혼이라니.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최 진사와 함께 있을 때 정씨 부인은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고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정씨 부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최 진사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의 시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정씨 부인은 일어나서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상자를 열자 돌아가신 남편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가끈 부채, 그리고 편지. 정씨 부인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에 쓴 편지였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은 행복하게 사시오.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소.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작은 제상을 차렸지요. 촛불을 켜고 물 한 그릇을 올리고 정씨 부인은 돌아가신 남편께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 못난 계집이 당신을 두고 딴 마음을 품었다고 말했지요. 정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는 화장실에 가다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재상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지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슬퍼하고 계셨구나. 순이는 발소리를 죽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순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는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아침 진지를 드셔야 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래 하고 대답했지요. 점심 무렵 순이는 시어머니가 손주들 옷을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고 있었지요.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이렇게 아끼셨구나. 저녁 무렵 순이는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롱을 뒤지고 있었는데 손에 낡은 꽃신 한 켤레를 들고 있었지요. 순이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시집 올 때 신었던 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냐고 놀라자 시어머니는 25년이 넘었다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꽃신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엄했던 건 외로움과 슬픔을 숨기려는 거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거지요. 며느리한테 까다롭게 굴었던 것도 사실은 집안을 잘 지켜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던 겁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말입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했구나. 그날 저녁 순이는 남편 윤석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순이는 사실 자기가 시어머니를 재혼시키려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윤석은 놀라며 뭐라고 반문했지요. 순이는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거라고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시어머니가 떠나시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시어머니도 외로우셨고 슬프셨고 힘드셨다고. 자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훨씬 더 힘드셨던 거라고 말했지요. 순이는 윤석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하냐고 물었지요. 윤석은 순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우셨던 거라고 말했지요. 그날 밤 순이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최진사를 만나러 나갔지요. 하지만 예전만큼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시어머니의 재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물어보시다니. 시어머니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자기가 재혼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지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냐고 되묻자 순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다고,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시어머니는 최진사에게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버들정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요. 순이는 시어머니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다녀오시라고,
자기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순이도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아니라고 오늘은 시어머니 혼자 다녀오시라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들정에 도착하니 최 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정씨 부인께 자기 청혼에 대한 답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게 있다고 말했지요. 정씨 부인은 자기 며느리가 일부러 자기와 최 진사를 만나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진사는 깜짝 놀랐지요. 정씨 부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며느리가 자기를 재혼시키려고, 자기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그런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요. 정씨 부인은 최 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사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지요. 정씨 부인은 남편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로만 살았다고,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다 억누르고 그저 책임만 지려고 했다고 말했지요.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한테도 너무 가혹했다고, 자기 외로움을, 자기 슬픔을 며느리한테 화풀이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최 진사는 아니라고, 부인은 최선을 다하셨다고 위로했지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나쁜 시어머니였다고 말했지요. 최 진사는 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은 혼자서 집안을 지켜내셨다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진사는 이제는 부인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다고, 자기와 함께 여생을 보내주시겠냐고 다시 청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들정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버드나무 잎사귀가 하늘하늘 춤을 추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씨 부인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랑방에 들어갔지요. 시어머니는 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빙그레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가 주선한 거 자기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순이의 속셈을 알아채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못된 며느리가 자기를 골탕 먹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 어른을 만나면서 자기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았지요. 순이 덕분에 자기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웃을 수 있었고 설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순이의 속셈은 나빴을지언정 결과적으론 순이가 자기를 살렸다고 말했지요. 순이는 그만 와락 시어머니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순이는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자기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자기가 먼저 순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서로를 몰랐던 거라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이제부터라도 잘해보자고, 자기도 노력할 테니 순이도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러겠다고, 자기도 잘하겠다고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훨씬 더 다정해졌지요. 오늘 아침 죽이 맛있다고 칭찬했고 바느질도 잘했다며 땀이 고르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순이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지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도 만들어 놨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대답했지요. 윤석도 이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난 거냐고 어머니와 순이가 이렇게 사이좋은 건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지요. 순이는 웃으며 이게 다 시어머니 재혼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석은 참 신기한 일이라며 웃었지요. 소문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최진사와 혼인하신다는 소식이었지요. 그 나이에 정말 이번 가을에 혼례를 올리신다더라. 동네 아낙네들은 수군댔지만 대부분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좋으시잖아. 행복하시면 되는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요. 하지만 일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재혼을 하냐고 채통도 없이 돌아가신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런 말들이 정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흔들렸지요. 자기가 잘못하는 걸까? 하지만 순이가 힘이 되어줬습니다. 순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행복하실 자격이 있다고 위로했지요. 남들이 뭐라든 시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사도 정씨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두 사람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요. 그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혼수를 장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시어머니는 순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며 고마워했지요. 순이는 당연하다고, 자기는 시어머니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금순이도 도와줬지요. 순이의 시어머니가 진짜 예쁘시다고, 혼례복 입으시면 더 예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맞다고, 우리 시어머니 원래 미인이셨다고 자랑했지요. 금순이는 그런데 시어머니 재혼하시면 순이는 어쩌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자기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윤석이랑 하고 대답했지요. 금순이는 그럼 순이가 이제 집안의 안주인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그런 셈이지 하고 대답했지요.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드디어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이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계셨지요. 순이는 단장하시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대답했지요. 순이는 정성껏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지곤지를 발라드리고 비녀를 꽂아드렸지요. 순이는 시어머니가 너무 예쁘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소녀처럼 빛나는 얼굴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저 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장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낡은 꽃신을 꺼냈지요. 시어머니는 25년 전 자기가 시집 올 때 신었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신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첫 번째 사랑은 여기 남겨두고 두 번째 사랑은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꽃신을 고이 보자기에 싸서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장만한 비단 꽃신을 신었지요. 자, 이제 가볼까? 혼례식은 최진사댁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지요. 정씨 부인이 혼례복을 입고 나타나자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아름다우시네. 저 나이에 저렇게 빛이 나다니. 최진사도 혼례복을 차려입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주례는 천지신명께 아뢰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니 축복해 주소서. 순이는 혼례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요. 시어머니 행복하세요. 혼례가 끝난 후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떡과 술이 나오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정씨 부인과 최진사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객들은 감사하다고 축복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시라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축복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순이를 찾았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순이는 놀라며 왜 나오셨냐고, 안에 계셔야 하지 않냐고 물었지요. 시어머니는 잠깐만 나왔다고 순이한테 줄 게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에 작은 보자기를 쥐어줬지요. 순이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보자기를 풀어보니 아름다운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시집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비녀라고 이제 순이한테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이렇게 귀한 걸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그때 이 비녀를 보며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되라고 말했지요. 순이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시어머니는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더욱 세게 시어머니를 껴안았지요. 자기도 사랑한다고,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씨 부인은 최진사와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이와 윤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자주 놀러 오너라. 꼭 그럴게요. 가마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순이는 눈물을 닦았지요. 윤석이 순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순이 덕분에 어머니가 행복해지셨다고 말했지요. 순이는 자기는 처음엔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결과가 좋았잖냐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위로했지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재혼하셨다. 처음엔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행복을 바란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땐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시어머니로. 그 후로 박진사 댁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순이는 이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전처럼 자유분방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집안을 돌봤지요. 윤석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순이의 내조 덕분이었지요. 윤석은 이 모든 게 순이 덕분이라고 말했고 순이는 우리 함께 이룬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최진사 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순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시고 순이는 잘 지낸다고, 어머니도 잘 지내시냐고 되물었지요. 정씨 부인은 물론이라고 최진사 어른께서 자기를 아주 잘 대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와 딸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순이에게도 며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지요. 순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기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 거라고, 며느리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잘 생각했다고 말했지요. 순이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자기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지요. 우리 며느리, 나도 재혼할 수 있게 도와줄래? 정씨 부인도 순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지요. 그로부터 1년 후 순이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이었지요. 정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녀 좀 보자고 말하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지요. 나도 저렇게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던 며느리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신도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억지로라도 좋은 일을 하면 마음도 따라 좋아지는 법이라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 이해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꽃신 씨는 시어머니. 미운 정도 정이요, 좋은 정도 정이라더니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